안녕하세요. 맘스 챌린지 카페입니다. 요즘 무더위보다 무서운 사건들이 뉴스에서 자주 들려오죠. 기후 상승이 심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은데요. 야구장 폭행 사건, 우울증, 치매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오는 날도 대부분 무더운 날씨라는 보고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화씨 1도가 상승할 때마다 학업 성취도도 1%씩 하락한다고도 하고요. 더운 날씨가 보복 심리를 강화하고 자제심은 약화시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후는 우리의 일상에 깊이 파고들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죠. 기후 위기가 이제 환경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그럼 기후와 경제의 관계는 어떨까요? 기후가 경제와 상관이 있나? 아니면 서로 반대의 입장은 아닐까라는 근거 없는 느낌만 있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책을 통해서 기후의 시작부터 끝까지 경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기후위기는 곧 경제위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기후경제학자 홍종호 교수님의 기후위기 부의 대전환입니다. 홍종호 교수님은 에코이코노미스트, 즉 환경과 경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후경제학자인데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두 가지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먼저는 경제적 관점에서 기후를 바라보고, 반대로 기후의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보는, 이렇게 서로 교차된 두 가지 시선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은 환경도서들은 주로 생물학자, 생태학자들이 쓴 책이었는데, 경제학자가 쓰는 환경도서는 어떨까 궁금하고, 경제 분야 책은 친하지 않아서 어렵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했었는데, 정말 일반 대중에게 강연하시는 것처럼 딱딱하지 않고 쉽게 써주셔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골수 문과 타입 독자에게 상당히 친절한 경제도서인 것 같아요. 이 책을 이런 분께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앞으로 사회에 진출할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어떤 산업이 쇠퇴하고 또 어떤 산업이 유망할 것인가, 이런 흐름을 통찰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우선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환경도 문제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문제다. 다들 저렴한 석탄에너지, 플라스틱, 비닐 사용하는데 나 혼자 환경 윤리 생각한다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도 권하고 싶습니다. 기후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탈탄소 전환에 얼마만큼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왔을까, 이런 분위기가 궁금하시는 분들에게도 정말 유익한 책입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모든 대답이 이 책에 들어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지, 한가하게 무슨 날씨 타령이냐, 어디 바람개비 같은 걸로 공장 제대로 돌릴 수 있겠냐. 우리 부모님 세대, 산업화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인데요. 산업화 세대의 중요한 과업이 가난을 극복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급선무였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볼 여유가 없이 사셨는데요. 이분들에게 다음 세대가 살아갈 환경을 얘기하고 도덕 윤리적으로 호소하는 거는 정말 좀 설득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중요한 경제적 가치에 호소할 때 설득이 가능하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기후 문제는 곧 경제 문제니까요. 2017년 세계 보험업계에 있어서 최악의 해라고 하는데요. 태풍, 산불로 어마어마한 보상을 지급해야만 했으니까요. 약간 불운한 예감이 앞으로 최악의 해를 계속 갱신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기후위기가 보험산업에만도 엄청난 위험 요소인 거죠. 요즘 세계 금융시장의 대표 키워드가 녹색 금융인데요. 전기차, 배터리 같은 기술 분야 스타트업 투자와 녹색 채권이 시장을 점령하고 있죠. 반면 환경 문제를 일으킨 기업의 주식은 폭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메가 트렌드 3가지가 있는데요. RE100, ESG, CBAM입니다.
하나씩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요. 첫째, RE100은 기업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라는 글로벌 캠페인인데요. 말은 캠페인이지만 상당히 강압적인 부분이 있어요. 2020년부터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도 가입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9월 삼성이 드디어 가입을 했는데요. 이유인즉슨 핵심 고객인 애플이 삼성에게 푸시를 한 거죠. RE100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대만으로 거래처를 옮길 수도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더 미뤘다가 시장에서 낙오하겠다라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둘째,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인데요. 금융기관이 기업에 투자를 하려면 당연히 평가를 하겠죠. 예전에는 재무평가만 했다면 이제는 비재무적인 요소, ESG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기업이 얼마나 환경을 보존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지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졌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많은 금융기관이 ESG 평가 정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RE100과 ESG는 민간, 기업에서 주도한다면 CBAM은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노력인데요.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려면 제품 생산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같이 에너지 집약형 제조업이 주력인지라 제대로 대비하지 않는다면 엄청난 관세 폭탄을 맞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탈탄소 에너지 정책을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어젠다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러시아에게 천연가스를 공급받고 있죠. 그런데 러시아발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무려 5배로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무기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독일이 선언했죠. 2035년까지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것이다. 이 선언이 충분히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게 30년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고작 1%였는데 현재는 45%에 달하고 있거든요. 또 덴마크는 이미 화석연료 채굴을 종료했고요. 세계 각국에서 기후선거라고 불릴 정도로 녹색당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처 성적표를 좀 볼까요?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 세계 10위, CO2 배출 7위, 미세먼지 농도는 OECD 국가 중 1위, 재생에너지는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저해 요소 중에 하나가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를 꼽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착공하기까지 7년이라는 놀랍고 긴 시간이 걸리는데 반해 유럽은 6개월 만에 가능하다고 해요. 7년과 6개월, 이것이 엄청난 경쟁력의 차이를 가져오는 거죠. 또 회색 산업, 회색 일자리가 녹색 산업, 녹색 일자리로 바뀌려면 중요한 부분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생길 수 있지만 그 일을 하던 사람은 계속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로 전직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거죠. 유럽연합은 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400억 유로의 기금을 구축했다고 합니다. 정말 큰 비용이 들지만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과 투자가 필요한 때인 것 같죠. 중요한 결론이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1200만 개가 생겨날 거란 보고서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소 중립을 달성하면 재생에너지 분야에 50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청년들은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길게 이렇게 에코 이코노미에 관한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좋은 책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